침대 밑 혹은 벽장 속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숨어있을 거라는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 물론 뭐 지금이라면 뚝까 패거나 유튜브 각이라고 좋아하겠지만 아직 동심이 남아있던 그 시절,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입니다. 보통 영화 속에서의 괴물들은 뭐 한강이나 지하 속에서 존버하다가 한두 번쯤 도시로 산책 나오는 게 일종의 국룰이지만, 몬스터 주식회사의 몬스터들은 몬스트로폴리스라는 도시를 비롯해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사회를 구축한 문명화된 괴물들인데요. 사실 제작 초기에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의 괴물들이 살고 있는 할로윈 마을처럼 좀 더 전통적인 괴물들의 도시를 기획했으나, 영화 속 몬스터들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행위는 취미나 놀이가 아니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직업 이기 때문에 이를 그려내기에 좀 더 적합한 현대 도시의 모습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통의 괴물들이 인간을 주식으로 삼는 것과 달리 화장실에 비누를 먹지 말아주세요 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식성은 꽤나 특이해서 인간을 섭취하진 않지만 대신 아이들의 비명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몬스터들은 아이들 몸엔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무서워하는데, The kid almost touched me. She got this close to me. She wasn't scared of you? She was only 6! I could have been dead. I could have died. Keep it together, man.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CDA라는 기관이 존재하죠. 군대의 5분 대기조 마냥 화장실을 이용하다가도 바로 출동하는 미친 기동력을 자랑하는 이 기관은 아동 탐지 기관의 약자로 아이들의 흔적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 세계의 아이들의 물건이 몬스터 세계로 들어왔음을 나타내는 코드네임 2319. We have a 2319. 2319의 정체는 23번째와 19번째 알파벳 WS 풀어서 화이트 삭스, 즉 하얀 양말을 뜻하는데요. 이는 인간 세계에서 몬스터 세계로 넘어온 최초의 인간 부에 대한 복선이 되기도 하는데, 재밌게도 후반부 주인공들이 위기에서 탈출할 때 역시 하얀 양말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때 사용한 양말 역시 부의 양말로, 따라서 이후 장면부터는 짝짝이로 뛰댕기는 부의 맨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P. 설리반, 일명 설리는 229cm에 345kg을 자랑하는 거구의 몬스터로 매일 아침마다 마이크에 익은 대위 뺨치는 하드 트레이닝 덕에 회사 최고의 겁주기 선수로 등극한 엘리트 사원인데요. 영롱한 푸른색 털로 뒤덮인 지금의 늠름한 모습과 다르게 제작 초기에는 갈색 털에 갈매기 눈썹을 가지고 있는 약간 모자란 세균맨 같은 모습이었는데, 심지어 두 다리 대신 촉수를 가지고 있는 이 기괴한 디자인은 다행히 픽사가 관객들이 촉수에 신경 쓰느라 설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간 띨띨한 디자인의 이유는 당시 초기 스토리에선 영화의 메인 빌런이자 2인자인 렌달이 회사의 최고 엘리트 사원이었고 설리는 그저 회사의 자빌꾼이었다는 설정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영화는 겁을 주지 못하는 한 소심한 몬스터가 인간 꼬마 아이를 만나면서 겁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스토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에 설리가 회사의 에이스라는 설정으로 바뀌면서 디자인 또한 조금 더 스마트하게 변경되었죠. 참고로 마이크의 초기 디자인은 양손이 잘린 거 말고는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딱히 별 차이는 없습니다. 몬스터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최강 귀요미 부 역시 초기 디자인과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제작 초기에는 나이대를 대략 8살 정도로 설정했었지만 부가 설리에게 좀 더 의존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 판단해 대략 4살 정도의 꼬꼬맹이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설리에겐 키티라는 귀여운 애칭으로 부르지만 왜인지 마이크는 정직하게 풀네임으로 부르는 부의 실제 이름은 메리 깁스로, 이는 픽사의 직원 롭 깁스의 딸 메리 깁스에게 따온 것인데요. 실제로 부의 성우이기도 한 메리는 녹음 당시 부처럼 진짜로 4살이었는데 때문에 부의 심쿵 포인트인 정체를 알 수 없는 옹알이들은
전부 순도 100% 애드립으로 배우가 너무나도 어린 탓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스튜디오를 뛰댕기는 걸 프로듀서들이 마이크를 들고 뒤를 졸졸 따라댕기며 간신히 녹음을 끝마춘 후 기적의 편집으로 재탄생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픽사의 예상과 다르게 영화는 완성되기까지 5년이나 걸렸고 그 사이 일치월장한 메리의 언어 실력 덕에 후에 몇몇 어려운 문장들은 재녹음했다고 하네요. 워낙 귀엽고 앙증맞은 탓에 팬들에겐 픽사 공식 딸내미 제 딸입니다. 같은 존재로 때문에 이후에 우리 딸은 뭐하고 살고 있으려나 하는 팬들 덕분에 몇몇 가설들이 존재하는데요. 토이스토리 3의 이 꼬마 아이가 써니사이드 어린이집에 들어간 부라는 가설부터 메리다와 마법의 숲의 마녀의 집에서 설리의 그림 조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녀 할머니가 설리를 찾아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부라는 가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그리고 화장실 씬에서 부가 보여준 숨바꼭질 스킬 때문에 Hey, you're good. 부가 사실은 인크레더블의 투명 인간 초능력을 갖고 있는 바이올렛의 어린 시절이었다는 가설까지. 이렇게 온갖 별의별 가설들이 난무하며 픽사 팬들이 진짜 아빠라도 된 것 마냥 부를 애타게 찾다 보니 My, what an affectionate father. Actually, she's my cousin's sister. Okay, Sully, that's enough. Let's go. 픽사에선 결국 토이스토리 4편에서 공식적으로 부를 출연시켜줌으로써 팬들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충실한 서포터이자 설리의 가장 친한 친구로 따지고 보면 가장 개고생한 캐릭터. 마이크는 비록 직장 상사의 서류 정리 지시는 You didn't file your paperwork last night. Oh, that darn paperwork. Don't let it happen again. Yes, well, I'll try to be less careless. 본인이 포스트잇에 3번이나 적어놓았음에도 항상 까먹긴 했지만 You didn't turn in your paperwork last night. He did. I no paperwork. This office is now closed. 특유의 재치로 상황을 뒤집은 영화 속 숨은 공신이자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연이자 개그 포지션을 맡고 있다 보니 우픈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본인이 TV나 잡지에 출연할 때마다 상표의 얼굴이 가려지는 I can't believe it. Oh my. I was on TV. 장면들이 워낙 코믹한 탓에 Don't believe it. Google him. I'm on the cover of a magazine. 하나의 밈이 되어서 외국에선 DVD나 굿즈에 일부러 마이크의 얼굴을 가리는 씁쓸한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여튼간 동글동글하니 귀엽게 생겨서인지 인기가 많아 다른 영화 속에서도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주로 구석탱이에 쭈그려 숨어있긴 하나 니모를 찾아서에서는 당당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때 착용한 고글은 고글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 본인 딴엔 나름 보호하겠다고 쓴 주방용 건지개입니다. 영화 속 등장하는 해리하우슨 레스토랑은 고전 괴수 영화들의 특수효과로 유명한 레이 해리하우슨에 대한 오마주인데요. 여기서 이 레스토랑의 셰프인 문어 괴물의 다리를 자세히 보시면 문어임에도 다리가 8개가 아니라 6개밖에 없는데 이 역시 레이 해리하우슨이 담당한 영화 놈은 바닷속으로부터 왔다의 문어 괴물을 레퍼런스한 것인데 그 당시 영화를 너무 저예산으로 찍는 바람에 문어의 다리를 8개가 아닌 6개밖에 만들지 못했었던 일화를 깨알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입이 2개 달린 괴물, 에일리언을 어린이 버전으로 순화한 몬스터 등 영화 속엔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들이 등장하는데요. 특이한 건 주인공 설리를 제외하면 털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들이 극히 드물다는 건데 사실 설리는 픽사 영화 최초의 털복숭이 캐릭터로 당시엔 물리 엔진이 거의 걸음마 수준이었기 때문에 픽사는 세세한 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결국에 픽사는 피츠라는 새로운 물리 엔진을 기어코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Hey, thanks, guys. That was a close one.
픽사의 고난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작중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몬스터 테드 같은 경우는 큰 덩치답게 원래는 고질라 목소리를 사용하려 했으나 고질라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토호 스튜디오에서는 끝내 허락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엔 치킨 목소리로 대체하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부가 화장실에서 부르던 노래 역시 원래는 유명 동요였는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엔 부가 즉석에서 프리스타일로 지어낸 가사와 픽사의 모회사인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의 노래를 합성했다고 합니다. Tale as old as time, Sitting sound alone, true as it can be. and all in here's this song. Barely even friend. Then when rum and rum. Are you done in there? Ah, sorry. 사실 제작 초기까진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벽장 속 안에 존재하는 몬스터들의 세계라는 흥미로운 소재는 갖고 있었으나 픽사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지 못해 긴 시간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 피트 닥터는 첫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영화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특히 부와 설리의 관계는 영화 정글북의 모글리와 발로의 관계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꼬마 아이와 커다란 짐승이라는 외형적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 인물이 인간 사회에서 낯선 세계로 들어오게 된 아이를 만나 서로 친해지고 의지하게 되지만 결국엔 그 아이를 다시 인간 사회로 돌려보내는 여정을 그린다는 점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비명으로 에너지를 얻는다는 독특한 상상과 개성 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끝에는 비명보다는 웃음이, 공포보다는 따뜻함이, 더 강력하다는 교훈도 교훈이지만 영화의 여운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부와 설리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Kitty has to go.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였습니다. 픽사의 옛 전통이었던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NG씬들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영화입니다. 원래 CDA는 부가 등장했던 해리하우스 레스토랑을 폭파시킬 계획이었으나 제작 과정 중 9.11 테러가 일어났고 시국을 생각해 폭파 장면을 변경하였습니다. 설리의 소파에는 꼬리를 넣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픽사 제작진들의 이름입니다. 픽사의 전화번호입니다. 참고로 전화하면 요금 폭탄,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 토이스토리 2의 제시입니다. 설리와 부가 이별할 때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은 토이스토리 3 앤디와 장난감들이 이별할 때 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몬스터들의 몸을 사리지 않은 열연 때문인지 영화의 끝자락엔 어떠한 몬스터들도 촬영 과정에서 다치지 않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